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제4장 실존 대 존재를 다루는데요. 근세 철학에서의 실존에 관한 논의가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뤄지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데카르트,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네 사람 정도인데요. 논의된 내용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네 인물 위주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는 데카르트에 맺힌 수아레즈의 영향입니다. 근대 철학은 오래된 스콜라적 심성으로부터의 결정적인 이탈이었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중세 철학과는 전혀 달랐다. 스콜라적이라는 말은 학문적이라는 의미고 전문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전문 철학, 학문 철학으로부터 자유분방한 철학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 거의 5세기 동안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는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전혀 새로운 철학의 등장이라는 것이네요. 스콜라 철학은 그의 자연 철학이 과연 자연 과학으로 그 자신과 그의 적대자들에 의해 잘못 이해된 그만큼 현실적으로 죽었다. 자연 철학이 자연 과학으로 스콜라 철학 논의 내에서의 실존 개념이 배제된 채 본질 위주의 철학이 되었으므로 그것은 자연과학에 다름없었다. 그런 말이네요. 수학적 물리학의 등장이 실체적 형상들의 관념의 포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료를 양으로 환원하는 것은 감각의 세계를 수학적 사변 에 적합한 주제로 바꾼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은 물리적 우주는 사실상 순수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심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들은 형이상학 자체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았고요. 또 신의 실존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철학과 근대 철학을 분리하는 선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 질송에 의하면 그것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스피노자라기보다는 흉에 이르러서이다. 흉이 실존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중세 철학, 특히 수아레즈 중심의 본질주의 철학은 실존 개념을 경시했으니까요. 휴메 시대에 이르러 철학의 독자들이 새로 철학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흉과 더불어 실존 개념이 철학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위대한 형이상학자들이 실제적으로 행한 것은 중세 형이상학을 파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에서 여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제하는 일이었다. 실존과 같은 관념들은 그 자체로 매우 단순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실존하는 어떤 사물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데카르트에게서 특히 그랬고요. 그리고 이 점은 적어도 물리적인 학문이 또는 물리학적인 학문이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는 참여다. 데카르트의 의미심장한 이 언급은 단지 그것으로 목표하고 있던 것이 1차적으로 형이상학이 아니라 물리학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형이상학이 메타피직스고요. 물리학이 피직스죠. 메타피직스에서 메타,
배제된 피직스, 그것을 그가 학문으로 추구했다는 것인데, 그럼 배제된 메타가 무엇이냐? 그것이 실존 개념이 되겠네요. 데카르트가 존재와 실존의 문제에 우연히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그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했어요. 그 자신이 예수의 생도였던 그는 수아레즈를 따라 형이상을 배웠기 때문에 실존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한 것이네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스콜라 철학은 수아레즈였고, 수아레즈와 마찬가지로 그는 본질로부터의 실존의 부분을 단호하게 부정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그분의 실존을 포함하지만 하나의 유한한 존재의 관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신에게 있어서는 신의 본질이 실존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 같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그 유한한 본질은 실존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네요. 기독교 철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이한 물음에서인데요. 하나의 피조물이 실존을 수행했을 때 실존은 본질에서 현실적으로 구분되는가? 우리는 수아레즈가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고 데카르트 자신은 수아레즈가 옳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질과 실존에 관해서 스콜라학자들은 그것을 구분하여 두 개로 보는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그것들 사이에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구분을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완전성의 결과로 실존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실존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수아레즈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데카르트에 따르면 거기에는 어떤 구분도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 사물의 본질을 그것의 실존이나 비실존에 무관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실존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와는 다른 하나의 파악 방식이지만 그러나 사물 자체 이것은 자신의 실존 없이는 우리의 사회에 외부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질과 실존 사이에는 어떠한 실제적 구분도 없다. 파악 방식에 의해서 실존하는 본질 또는 실존하지 않는 본질 이렇게 두 가지 파악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과 실존 사이에 실제적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내가 그것을 하나의 실존자로 파악하거나 하나의 비실존자로 파악하는 것에 따라 나의 두 가지 파악 방식 사이에 하나의 양상적 구분이 있다는 것은 참이다. 파악 방식의 양식에서 구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물 자체의 본질과 그것의 실존 사이에 어떤 양상적 구분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것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구분, 이성의 구분인데, 즉 이성에 의해 실존을 본질과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질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결코 실제 속에서 실존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속에서는 본질과 실존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사유 속에서 우리가 실존과 본질을 구분할 수는 있다.
데카르트 입장이네요. 데카르트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원리에 따르면 명석 판명한 개념들, clear and distinct concepts는 있는 그만큼 많은 사물들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만큼 많은 사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명석하다는 것, 클리어하다는 건 애매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딩크리스트 판명하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은 개념, 그것을 명석 판명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사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있는 만큼 사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존에 관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전혀 없다면 실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유와 종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정의되는데요. 실존에 대해서는 이유와 종차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실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은 데카르트가 수아레즈 입장을 따른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데카르트를 따랐고, 그래서 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실존 개념에 대한 입장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실존은 단지 본질의 완전한 현실성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사물 속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사유 속에서만, 즉 이성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를 뒤이는 스피노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 스피노자는 이 형이상학적 사유들이라는 책에서 일반 형이상학은 물론 특수 형이상에도 발생하는 존재와 그의 특성들, 신과 그의 속성들 및 인간의 마음에 관한 더욱 어려운 물음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 형이상학은 존재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고요. 특수 형이상학은 특수한 존재의 있음을 다뤄요. 그래서 신의 있음, 영혼의 있음, 세계의 있음을 논하는 것은 특수형이상학이고, 있음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일반 형이상학인데요. 이들 속에 다뤄지는 주제들이 존재와 그의 특성들, 신과 그의 속성들,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물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관념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는 개념들 중 또는 관념들 중 몇 가지는 매우 분명해서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네요. 특히 그런 정의할 필요가 없는 개념들 중에 본질과 실존이라는 두 관념이 있는데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본질의 존재는 피조물들이 그것 아래서 신의 속성들 속에 포함되는 그런 양상이다. 또 실존의 존재에 관해서 보면 그것은 신 밖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고려되는 사물들이 바로 그 본질이고, 그 신에 의한 것들의 창조 이외에는 우리가 사물들의 덕으로 돌리는 그런 존재이다. 그럼 본질의 존재, 본질이라는 존재는
피조물들이 신의 속성들 속에 포함되는 그런 양상인 반면 실존이라는 존재는 사물들이 신 밖에서 그 자체로 고려되는 바로 그 본질이고, 그러면 어렵죠? 여기서 그것은 했는데 이것은 실존의 존재예요. 실존의 존재, 실존이라는 존재는 본질이다. 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그 자체로 고려되는 본질, 신 밖에서 고려되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신의 창조 이후에 우리가 사물들의 덕으로 돌리는 그런 존재이다. 실존이라는 존재는 창조 이후에는 사물들의 덕으로 돌려지는 그런 존재이다. 사물들의 덕분으로, 사물들의 탓으로 성립하는 존재가 실존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여기서 윗줄부터 읽어볼게요. 물론 유한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실존과는 별개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은 그것들 속에서 두 개의 유보 조항을 가진 채 실존과 구분된다. 첫째로 본질이 무엇이고 실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질과 실존을 이해시키려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조각가한테 보내서 그가 실존하지 않는 조각상의 관념과 만들어져 이미 실존하고 있는 조각상 사이의 차이를 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존하지 않는 조각상의 관념은 본질이고요. 이미 실존하고 있는 조각상은 실존하는 본질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본질과 실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할 수는 있으되 명확한 명시적인 설명, 시도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둘째로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어떤 유한한 존재에 있어서 그것의 실존의 원인이 그것의 본질 밖에 놓여있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본질과 실존의 구분은 유한한 존재의 피조물에 있어서 그것의 실존의 원인이 그것의 본질 밖에, 즉 신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신 밖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고려되는 사물들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말함으로써 실존과 본질이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사물 속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이러한 정의는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의 실존과 본질의 실제적인 동일성을 수반하는데, 왜냐하면 현실적 실존의 존재, 현실적 실존이라는 존재는 신 밖에서 곧 신에 의해 창조된 후에 사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의 본질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주제는 자신의 본질에 의해 실존하는 신인데요. 신은 자신의 본질에 의해 실존한다. 본질주의자 입장이기도 하고, 본질주의자들은 본질에 의해서 실존이 우연자로 부과되거나 본질의 완전성의 최고 등급이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17세기 고전적 형이상학에서 본질이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래서 어떤 두 철학자도 신에 대한 정의에 관해 동의하지 않겠지만 서로 상이한 정의를 내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이 그분 자신의 본질의 도구로 실존하는 점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데크라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데요. 그는 제5성찰에서 신은 그분 자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17세기의 또 다른 철학자 페넬롱에게서도 그분의 현실적 실존을 수반한다. 신의 본질은 실존을 수반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라이프니츠에게서도 그랬고요. 스피노자에게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그분의 본질에게 신의 본질에 대해 무제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에 대해 그분이 있다고 말해준 그런 다른 신, 즉 토마스의 신, 이렇게 할까요? 토마스의 신에 관해서 보면 이분이 그분의 본질이 실존을 수반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 본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분 안에서는 실존한다는 것인 그런 하나의 신인데 그분은 이제 완전한 망각의 상태 속에 놓여 있는 듯하다. 신에게서 실존이 본질이다 라는 게 토마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근세 철학의 형이상학에서 다른 견해였고요. 신은 자신의 본질이 실존인 자이다 라는 이 토마스의 명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있는 그분을 시야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실존하는 그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유한한 사물들 자체가 있다는 사실도 실존한다는 사실도 역시 시야에서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존재 자체가 본질로 이해되고 이것이 본질이 현실적으로 있는 그만큼 실존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존재에 관한 어떤 체계적 학문을 위한 시대가 무르익은 것이다. 그 존재 자체와 존재로서의 존재를 병렬시켰네요. being itself와 being as such가 뭘 가리키느냐 했을 때 실체이다, 본질이다, 실존이다, 일자이다 이런 상이한 견해가 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근세 철학에서는 본질이 존재 자체로 이해됩니다. 볼프 존재론의 스콜라적의 근대 형이상학을 개방한 사람이 이제 볼프인데요. 이 수아레즈가 볼프를 낳았고요. 이 볼프가 나중에 칸트를 낳았습니다. 이 볼프의 출생은 몇 가지 징후들을 통해 알려져 왔는데요. 그 몇 가지 징후들이 뭔가 보니까요. 우선 이 사람이 이전에 클라우버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서론에서 이러저러한 존재를 다루지 않고 개별자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존재 일반을 다루는 학문을 존재학이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듯하다. 온토소피 또는 온톨로지, 이 온톨로지라는 말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원문은 클라우버그의 이 원문은 역사적 지식의 현재적 상태 속에서 볼 때 존재론의 출생증명서, 존재론이라는 낱말의 출생증명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존재론은 신학의 패턴을 따라 파악되는, 그러나 거기서 존재로서의 존재가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학문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라우버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 관한 학문이 자신을 신지학이나 신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신학을 모델로 삼았어요. 자신의 특별한 이름이나 특성들의 덕으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그런 이러저러한 존재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존재 일반을 다루는 학문을 존재학이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한 듯하다. 신학의 패턴을 따라 존재론을 설명하되 존재론의 주제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일반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은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학문이다. 또 클라우버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존재가 존재인 한에서 곧 그것이 존재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본성이나 등급을 갖는다고 이해되는 한에서 그런 존재를 검토하는 어떤 하나의 학문이 있는데 하나의 등급은 구체적 존재들이나 비구체적 존재들 속에서 신체를 지닌 존재들이나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들, 예컨대 천사들 속에서 신이나 피조물들 속에서 모든 각각의 단일한 존재 속에서 이것 자신의 양상을 따라 발견될 수 있다. 존재가 존재인 한에서 이 말은 존재로서의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여기서 그것이 존재의 어떤 하나의 공통된 본성이나 등급을 갖는다고 이해되는 한에서 이것도 존재가 존재인 한에서 라는 말을 다시 풀어 쓴 것이네요. 그런 존재를, 즉 존재로서의 존재 그 자체 또는 존재 자체를 검토하는 어떤 하나의 학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등급은 단일한 존재 속에서, 여기서 등급은 뭘 말할까요? 본성이나 등급했는데 본질의 등급이겠네요. 그 신의 본질과 제일지성의 본질과 천사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다른 피조물의 본질에 등급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등급은 단일한 존재 속에서 이것 자신의 양상을 따라 발견될 수 있다. 여기서 양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나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설명되고 있진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도, 클라우버그만이 아니라 라이프니츠도 자신의 단편 속에서 존재론이라는 낱말을 적어뒀어요. 이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929년이 되어서 비로소 그것은 볼프의 존재론 온톨로기아와 더불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볼프의 존재론에 앞서서 클라우버그의 그 용어 사용이 있었고 스피노자의 라이프니츠의 그 용어 사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볼프의 존재론의 등장의 징후가 되겠네요. 그럼 볼프의 존재론에서 무엇을 다룰까요? 볼프는 재주가 많은 철학 교수였는데요. 자기 강연을 다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볼프는 학문적 방법에 따라 다루어지고 모든 인간 지식의 원리들을 포함한 제일철학 또는 존재론을 포괄하는 그의 모든 강연 과목들을 발간하였다. 이 볼프는 정직한 교사에 해당한다.
무슨 의미냐 했더니요. 자신의 고유한 과제가 위대한 사람이 도래할 때까지 어떤 하나의 규율, 즉 완밀한 전문성이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었던 철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위대한 사람은 볼프를 계승하는 칸트가 위대한 사람일 수 있고요. 칸트를 가르친 정직한 교사 또는 위대한 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볼프의 고유한 과제는 어떤 하나의 규율인데요. 엄밀한 전문성, 학문적 전문성인데요. 이 스콜라 학파의 규율이었는데 이 규율을 볼프가 계승하여 유지했고 이 규율이 칸트에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를 제외하고는 17, 18세기 철학자들에게는 아마추어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들은 여러 저작을 냈는데 그 저작은 전문적인 교사의 저작이 되지 못했다. 전문성을 갖춘 저작이 못됐다. 엄밀한, 그래서 그들의 저작은 자유와 독창 속에서 얻은 것을 엄밀한 전문성이 있어서 상실했다. 자유 속에서, 독창 속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말했지만 그걸 엄밀한 전문성을 갖고 서술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칸트에 이르러서 비로소 엄밀한 전문성이 다시 한번 실현했는데요. 칸트가 그 명석한 아마추어들의 긴 간주곡 이후에 스콜라적인 설명 방식, 학문적인 설명 방식, 전문적인 설명 방식에 대한 철학의 원리를 주장한 최초의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 이후에 볼프가 이 전문성을 유지했고 칸트가 이 전문성을 철학의 원리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건 간에 전문적인 면에서 말하면 칸트, 피테, 헤겔의 교설들은 가장 완전하게 다듬어진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신학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 칸트, 피테, 헤겔의 교설들에 우리가 동의하건 않건 이들의 교설들은, 이들의 저작들은 전문적인 저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이 19세기 독일 철학의 전 세계적 영향에 대한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들로부터 칸트, 피테, 헤겔로부터 무엇을 사유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느꼈어요. 다른 철학자들이 느꼈어요. 독일 철학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칸트, 피테, 셜링, 헤겔, 이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의 글이 체계적인 완밀성, 전문적 완밀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서의 한 표준이 있어 왔고 칸트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면 볼프 교수가 그것을 집요하게 유지했기 때문이고 볼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수아레즈가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수아레즈, 볼프, 칸트 이런 순서로 철학적 표준이 전해졌다는 것이고요. 칸트는 진정한 철학은 진지해하며 진지한 철학이 정의에 의할 때 스콜라적인 한 천재성이 아니라 진지성이 학교교육을 위한 적합한 요소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거 3대 비판사라고 하는데요.
두껍기도 하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어렵지요. 매우 엄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독일 철학의 장점은 그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으로 표시돼서 선행하는 낱말 중에 낱말들 중에 어느 것을 후속하는 낱말에 지칭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말하자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남성으로 쓰거나 여성으로 쓰거나 중성으로 쓰면 그것에 의해서 앞쪽에 쓰여진 낱말들 중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중에 어느 걸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학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책에서는 앞에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it나 this나 that이잖아요.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근데 이것이 앞에 여러 가지 명사들이 있을 때 그것들 중에 어느 걸 가리키는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럼 볼프는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그의 존재론을 펴서 서문을 읽어보면요. 제일 철학은 처음에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부러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데카르트 철학의 성공 이후 평판이 나빠졌고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여기서 볼프가 분명하게 보고 있듯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에 대해 실증낸 이후로 형이상학자들이 여전히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형이상학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타 피직스가 피직스로 이해되어 전개되는 철학은 있었다. 즉 형이상학자들이 메타피직스를 피직스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즉 물리학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본질주의에 따르면 형이상학이 물리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자 질성의 입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명한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은 있기를 단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래서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서 형이상학의 학문들의 여왕, 만학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세계에 있어서 그에 대해 경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유행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볼프를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세계는 18세기이고 이때는 볼프와 칸트 모두의 세계였습니다. 볼프가 철학 분야 속에서의 그러한 전문적인 면의 태보를 중지시키려 결성했을 때 그는 위대한 스콜라 학자들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스콜라적인 전문 용어들을 유지할 권리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즉 본질이니 실존이니 하는 전문 용어들을 유지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욱 훌륭한 정의들을 또 더욱 정확하게 규정된 명제들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어요. 스콜라 철학의 용어들을 유지하면서 스코 철학보다 더 나은 정의들과 더 나은 명제들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네요. 누가요? 볼프가요. 속성의 현실적 현존과 양상의 가능적 현존에 대한 충분 이유로서의 본질, 소제목입니다. 본질이 속성을 현실적으로 현존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본질이 양상을 가능적으로 현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볼프가 존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다루면서 시도한 것은 그가 가능성의 개념을 통해서만 존재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태도였다. 가능성의 본질이고요. 본질의 개념을 통해 존재에, 이 존재가 사물을 말하든 실체를 말하든 또는 실존을 말하든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전형적 태도였는데요. 네, 그러면 존재라는 용어에 대해서 더 훌륭한 정의를 내릴까요? 볼프가 존재란 실존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하며 그 결과 실존이 그것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 달리 말해 가능적인 것은 하나의 존재이다. 본질도 하나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 본질은 실존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실존은 본질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본질은 가능적인 것이다. 존재 어떤 것 가능자는 여기서 활용적으로 동의어적인 단어들이고요. 볼프에게서 물론 하나의 존재라고 통상적으로 불리는 것은 실존하는 어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A가 실존하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A가 실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것이다. 실존하는 사물이 존재이지만 실존하는 사물은 실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존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것이죠. 즉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실존하는 사물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가능성은 바로 실존의 근거이고 그래서 이 점은 왜 가능자들이 보통 존재들이라고 불리는지 이유인 것이다. 실존자만이 아니라 가능자도 본질이라고 존재라고 불리는 이유. 그것은 가능자가 실존의 가능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자들의 존재는 비록 하나의 단순히 가능적인 존재일지라도 하나의 존재이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정의를 또는 설명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존재에 관한 지식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할 것은 존재의 가능성의 원인들을 탐구하는 일이다.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 내적 모순의 부재이다. 존재의 가능성의 원인들, 존재의 가능성이 본질일 텐데요. 본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로 몇 개의 이유들을, 몇 개의 원인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내적 모순의 부재이다. 어떤 본질은 자기 모순적이지 않아야만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한 존재를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이가 그 존재의 관념의 덕으로 돌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관념에 서로 양립 가능한 구성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구성적 부분들이기도 한 그런 구성적 부분들이다. 본질은 자기를 구성하는 일차적 구성적 부분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차적 구성적 부분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 모든 존재는 양립적이고 1차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서로 영립할 수 있는 것이고 1차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존재의 본질적인 것들이라고 부를 것인데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본질은 제일 먼저 존재에 대해 파악되는 것이며 본질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최종 결론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내적 모순이 없는 본질이자 1차적인 구성적 요소들을 지닌 본질은 현실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화된 것들은 바로 그런 본질의 현실화이기 때문에 본질은 모든 존재에 대해 파악되는 것이죠. 어디 갔습니까? 예, 본질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정삼각형의 본질은 3이라는 수와 변들의 동등성으로 구성되고요. 덕의 본질은 의지의 습성, 하비투스, 요새 언어로는 헤빗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하비투스에서 왔어요. 이 습성에서 따라 나오는 행위들이 자연 법칙에 순응함으로 구성된다. 즉 의지의 습성과 행위들이 자연 법칙에 순응함, 이 두 가지가 덕의 본질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물의 본질적인 것들의 현존이 사물의 본질을 정의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사물의 특성들이라고도 불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존재의 속성들이라고 불리고요. 존재의 양상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들은 본질에 의해 규정되지도 않고 본질에 모순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이면적 규정들이고요. 스콜라 학자들은 이 양상들을 우연자들이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모두들이 다 그렇게 부른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비첸네는 실존을 우연자라고 보았죠. 존재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은 분명히 실제의 핵인 것이고요. 핵심인 것이고요. 이것이 존재의 가능성을, 사물의 가능성을, 실존자의 가능성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그래서 존재의 가능성과 한 가지이고요. 사물의 고유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물의 본질도 역시 알고 있다라고 볼프는 주장하네요. 여기서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적인 것들로부터 그 존재의 속성들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이 그 존재에 속한다는 사실을 어떤 상위의 원리로부터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역될 수 있는 그것들 이상의 어떤 것은 없고요. 양상들에 관해서 보면 이것들도 또한 그것들의 본질로부터 연역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본질을 구성하는 무엇, 본질적인 것들은 이러저러한 하나의 양상이 어떤 한 존재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양상이 현실적으로 그 존재에 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한 존재 속에서 양상들의 현실적 현존에 대한 이유는 항상 그 존재 밖에서 구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있어서나 그 속성들의 현실적 현존 및 양상들의 가능적 현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볼프가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주도 면밀한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그 자신의 것이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 방법에 의해 성취된 결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네, 그 다음에 소제목은 수아레즈의 존재의 실제적 본질입니다. 아랫부분은 이제 볼프로부터 긴 단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 페이지 이상 계속해서 연속해서 질송이 볼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프가 수아레즈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본질에 관한 이러한 관념은 철학자들의 본질에 대한 관념과 일치한다.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제일 먼저 한 존재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에 속하거나, 속성들은 속하고요, 그것에 속할 수 있는가, 양상들은 속할 수 있죠. 가능적으로 현존하고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것이네요. 이런 관념은 철학자들의 본질에 대한 관념과 일치한다. 물론 예수의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가장 내부적인 원리라고 말하고요. 또 그렇게 이해된 본질이 각 사물의 본성과 같은 것이라고 증명하기도 하고요. 이 본질은 내부적 원리이고 내부적인 원리라는 점에서 본성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물의 본질은 한 사물에 부합하는 최초의 것으로, 또 한 사물 혹은 그러한 한 사물의 실제 속에서 확정되는 최초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다. 수아레즈는 더 나아가 실제적 본질은 자체 속에 어떠한 모순도 포함하지 않는 본질이며,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본질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실제적 기능이나 효과들의 원리이자 원천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앞서 살펴본 볼프의 견해와, 그러니까 본질의 조건은 내적 모순의 부재, 그리고 1차적인 구성 요소들을 지닌 것을 말했는데, 이 수아레즈에 대한 설명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네요. 수아레즈의 견해를 볼프가 설명하는데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이는 누구나 존재 내부에서 어떤 것을 1차적 요인으로 정립해야 한다. 존재 내부에서, 사물 내부에서 해도 좋고요, 본질 내부에서 해도 좋고, 1차적 요인, 1차적 구성 요소들을 정립해야 한다. 아닌가요?
어떤 것을 1차적 요인으로 단수로 했으니까 본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것은 존재의 본질은 자신 내부에 서로 대립되지 않고 어떤 모순들도 포함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다른 2차적인 요소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그게 1차적 요소들이죠. 그것은 계속해서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그 이유는 이것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속성들이나 양상들의 기원이 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누가? 존재의 본질이. 결과적으로 성 토마스와 수아레즈가 마음에 지녔던 본질의 관념은 우리가 선험적으로 연역했던 본질과 같은 것이다. 내적 모순의 부재, 1차적인 구성 부분들, 그것이 본질로서 존재의 가능성의 원인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연역적 설명이고요. 연역적으로 본질을 설명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것과 그런 볼프 자신의 설명과 토마스 수아레즈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데카르트는 자신이 예수의 교단 속에서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끌어낸 본질의 관념을 유지하였다. 사실상 그는 각 실체 속에는 이것의 본성과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적 성격이 있고 이것에 다른 모든 특징들이 의존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한사물 속에서 1차적이고 원리적이고 가장 친숙한 것이라고 흔히 간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속성들을 그 자신애로 모으는 것이고 그것들의 뿌리나 기초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한사물의 본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특성들 및 기능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질을 역시 본성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본성은 본질의 다른 이름인데 본질이 자신의 특성들 및 기능들과 관련해서 고려되었을 때 본성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어떤 속성은 다른 속성들의 뿌리라는 점에서 본질로 불리고 기능들의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본성으로 불린다는 것이네요. 얼마나 놀라운 원문인가. 어떠한 주석도 이것들의 내용을 더 철저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주도 면밀하게 정의를 작성하고 명제를 구성하는데 교사답게 재능 있는 철학 교수답게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덧붙일 건 없고 강조할 점이 있다 해서 첫 번째로 토미즘의 존재관념의 진정한 의미는 절대적으로 잊혀졌다. 위에서 설명에서 실존 개념이 등장하지 않지요. 간단히 말해 수아레즈가 토미즘을 먹어치운 것이다. 둘째로 볼프는 자신의 존재의 관념이 수아레즈의 관념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수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네요. 셋째로 그가 수아레즈에게 동의하는 그 존재관념은 실제적 본질이라는 관념이며
볼프는 이것을 존재들을 구성하는 바로 그 재료인 동시에 그것들의 모든 기능들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실제적 본질인데요. 본질인데 실제적이다. 그 실존의 가능성을 지닌 본질,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닌 본질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이라고 했어요. 이 실제적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진정한 또는 참된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참된 본질, 진정한 본질. 왜 참이고 왜 진정하냐?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닌 본질이기 때문에 참된 본질이고 진정한 본질이고요. 내적 모순이 없고 자기 구성적 요소들을 지닌 본질이기 때문에 참된 본질, 진정한 본질인데 실제적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 토마스가 만든 위대한 형이상학적 발견을 그들의 근대적 계승자들에게 전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는 심지어 계승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형이상학적 발견을 이해하기라도 했는지를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니 이것은 영어로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원은 질성이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원은 우리라고도 번역되고요. 혹자라고도 번역돼요. 혹자는 이렇게 쓰되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질성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제는 위헌자 양상 보완자로서의 실존인데요. 예. 만약에 볼프가 수아레즈를 따라 기능은 본질을 따른다를 가르치지 않고 토마스를 따라 기능은 실존을 따른다 라고 가르쳤다면 현대 철학에 또는 근대 철학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추측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아레즈를 따라 가르쳤기 때문에 달리 다른 선택지에 의거해서 벌어졌을 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추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이것이 볼프가 행하려고 떠맡을 수 있었던 최종적인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볼프가 최종적으로 실존을 자리매김하는 일에 착수할 때 그는 단순한 가능성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기능공이 어떤 하나의 기계를 상상할 때 그렇게 상상된 기계는 하나의 가능자일 뿐이며 더욱이 그것의 가능성 속에는 그것을 실존하게끔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은 실존의 원인이 항상 가능자 자체의 외부에 놓여지게 되는 이유이고 그래서 볼프가 실존을 가능성의 보완자로서 정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실존을 나는 가능성의 보완자를 통해 규정한다. 요즘의 표현으로는 가능성의 보완자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보완자는 아비첸나의 우연자를 매우 닮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스코트스주의적인 실존적 양상을 더 많이 닮았다. 실존을 아비찬나는 우연자라고 불렀고 스코트스는 양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스코트스의 양상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실존은 여전히 그 자신의 본질에 전적으로 낯선 것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실존이 존재에게 전적으로 낯선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볼프가 실존이 가능성의 보완자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 실존은 본질의 낯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점은 왜 볼프의 철학 속에서 실존이 존재론의 분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지 이유이다. 실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특수학문들, 신학, 우주학, 심리학 또는 신론, 우주론, 영혼론이 있는데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존재론, 곧 존재의 그 자체, 곧 수아레즈 입장에서 본질에 관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신의 실존을 위한 또 세계의 실존을 위한 충분한 이유를 찾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럼 자연신학이 그 답을 줄 것이다. 또 진료적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가? 그럼 우주론이 답을 줄 것이다. 또 가능자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잠재로부터 현실에로 이끌려 나와 있는지를, 즉 잠재적 상태로부터 현실적 상태로 이끌려 나와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가? 심리학이 그 문제에 답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실존의 문제는 자연신학이나 우주론이나 심리학에서 다룰 수 있고, 그러면 존재론, 존재의 그 자체를 다루는 존재론에서 논의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이 존재론의 분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에요. 볼프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 하나의 존재론은 자연신학에 없는 하나의 형이상학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실존이 없는 하나의 형이상학이기 때문이다. 볼프의 존재론은 실존이 없는 형이상학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7세기에 철학 교수 및 철학 학생들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은 볼프였고, 볼프가 말한 것이 형이상학이었고요. 칸트에게 있어서도 형이상학은 볼프의 형이상학이었고, 볼프의 형이상의 붕괴는 바로 형이상의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순수이상 비판의 저술을 하려는 칸트의 계획이 성립한 것이네요. 일단 논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볼프와 휴미, 칸트에게 미친 영향을 비롯해서 칸트에 관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